저는 그 레비티에서 생체 영상 이미징 쪽을 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뭐 포항공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국대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강의를 쭉 들어오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셨던 게 아, 셀 이하 레벨부터 시작해서 셀 그리고 이제 동물까지 넘어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럼 사람으로 가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가지는 의문이 있죠. 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짜 어떠한 현상에 정확하게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그 생리적인 현상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목적대로 잘 조절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연구자들이니까요, 고민을 하겠죠. 하나의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맹신한다기보다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계속 또 의심하겠죠. 이게 맞나? 계속 의심하면서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제일, 저희를 좀 속 시원하게 해줄 게 뭐냐? 최종적인 생리적인 현상들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가 제일 아마 마음 편히 실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파이널 데이터가 내가 의도한 대로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그다음에 앞쪽 다양한 단계의 실험들을 쭉 진행해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제일 적합한 게 현재는 이미징이라는 분야입니다. 이미징이라는 분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실험하던 이 셀이 내가 원하는 동물의 장기나 아니면 질환 부위에서 그 셀이 있더라 라는 걸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연구하는 메타볼리즘 연구를 통해서 동물 안에 있는 어떤 지방이나 뼈의 분화가 내가 유도한 것처럼 감소하거나 아니면 뼈 분화가 더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실은 이런 것들이 다 병원에서 저희들을 진단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만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 실험들을 조정해 나가는데 활용할 중간 데이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보고 확신을 갖고 나의 프로젝트를 쭉 믿고 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창경궁 쪽이죠. 뒤쪽에 종묘도 보이고, 일지로 종로가 다 보입니다. 아, 이 사진을 말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 한국의 과거와 현대, 그다음에 건물 양식, 뭐, 날씨, 뭐, 다양한 건물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죠. 여기를 가봤던 곳이나 아니면 이 곳을 봤던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압니다. 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고 모든 게 끝납니다. 계절도 알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미징이란 건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봐서 의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러한 이미징이 처음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목적이 살아있는 대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 단순한 셀 레벨이 아니고요. 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엔자임 액티비티나 아니면 프로테인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어떤 메타볼라이트 업테이크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자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영상 기법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특히 살아있는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쭉 이미징 하는 분야가 정립이 되다 보니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크게 큰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다양한 이미징 기법들 중에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옵티컬 이미징, MRI, 그다음에 초음파, 펫, 스펙시티, CT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이 말을 듣고 당장 사용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쉬운 것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기법들은요, 특징이 꽤 있죠. 어, 어, 이미지 기법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미징 기법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는 데서 내가 보는 걸 보고자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저희가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게 MRI하고 CT일 겁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MRI하고 CT를 제일 많이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초음파라는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MRI, CT, 초음파는 병원에 굉장히 흔하게 있죠. 그리고 이 기법들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MRI는 소프트 티슈의 이미징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요. CT는 엑스레이 투과율 차이에 의한 단단한 정도를 쉽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움직이는 소프트 티슈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죠. 네, 앞쪽 MRI, CT하고 차이는 뭐냐면 단면으로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법으로는 우리는 형태의 변화나 즉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소프트 티슈 안에서 튜머가 자라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뼈가 손상을 받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막혀 있는 것들 아니면 뭐 심장 판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초음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들 외에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못 보는 것들도 있죠. 위쪽을 보시게 되면 펫이나 스펙트, 그다음에 옵티컬 이미징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흔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러한 특히 펫과 스펙트 검사를 받는다 하게 되면 좀 병이 위중하게 된 거죠. 중요한, 위험한 병이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펫과 스펙트는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합니다. 내 몸에 업테이크 되거나 아니면 바인딩하는 그런 물질들에다가 동위 원소를 붙여서, 몸 체내에서 어디로, 흡수되는지, 어큐뮬레이션 되는지, 아니면 배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옵티컬 이미징은요, 동위 원소 대신에 형광이나 발광이라는 라이트 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원리는 비슷합니다만 동위원소냐 빛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빛과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셉터의 바인딩, 내가 원하는 셀의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자임 액티비티 변화를 서브스트레이트에 동위원소를 달거나 아니면 라이트 소스를 달아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 자체의 서바이벌을 셀 레이블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구조적 이미징과 위에는 기능적 이미징, 이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우리가 연구해온 결과들을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바이오 이미징 기법 중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옵티컬 이미징. 아까 박현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아이비스라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장비에서 활용하는 옵티컬 이미징과 그리고 CT 이미징, 엑스레이를 이용한 CT 이미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이미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옵티컬 이미징에 좀 제일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CT 이미징과 초음파 이미징을 비율을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법을 먼저 골라서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요. 이 이미징 장비들은 설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공동기기실이나 아니면 어떤 랩의 테이블 위에 이런 장비들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접근이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바로 써보실 수 있을 만큼 접근이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이런 옵티컬 이미징, 초음파, 그 다음에 CT 이미징 장비는 국내에 많이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회사들에서 다양한 제품군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쉽게 대수로 얘기하게 되면 한 3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찾을 수 있겠죠. 내 주변에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징 장비들을 이용한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 실험에 무엇이 적합한지, 즉, 내가 실험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필요한 동물 이미징 데이터를 무엇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미징 장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제일 큰 이유는 안 죽이고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동물 실험은요,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본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매 타임 포인트마다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해서 원하는 타겟 장기나 타겟 디지즈 리전에서 질환 부위에서 적출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바이오케미칼한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 타임 포인트마다 계속 마우스 세크리파이스를 해야 돼요. 그럼 일이 많아집니다. 즉, 8시간 뒤에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8시간 뒤에 실험이 시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매 타임 포인트마다 다른 마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들에 대한 나중에 개체 차이로 인해 에러바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미징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은요, 안 죽이고 보는 거죠. 안 죽이고 반복해서 동일한 개체를 엔드포인트까지 쭉 관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그대로 쭉 나와주는지, 언제 약물이 어큐무레이션 되고, 언제 약물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선 8시간 뒤에 실험이 끝납니다. 그렇죠? 8시간 뒤에 실험을 다시 시작하느냐와 8시간 뒤에 모든 데이터를 다 얻고 실험을 종료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마우스 적게 사용하고요. 연구자분들은 8시간 뒤에 데이터를 얻고 끝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굉장한 노력이죠.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어요. 저희는 시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니까요. 연구하는 분들한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바이오 이미지 기법들은요, 하나씩 하나씩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큐브 안에 있는 것처럼, 구조적 이미징 기법과 그다음에 기능적 이미징 기법이 같이 합쳐져서 더 풍부한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상에 있는 펫 MRI 같은 거죠. 그렇죠? 동위원소가 나오는 리전을 MRI로 같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어느 장기, 어느 부위에서 명확하게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중 이미징, 멀티모달리티 이미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멀티모달리티 이미징 시스템도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주변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은요. 옵티컬 이미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옵티컬 이미징은요, 빛을 사용을 해요.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빛을 사용하다 보니,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죠. 진짜 내 연구 테이블 바로 옆에다가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옵티컬 이미징을 병원에서 못 봤죠. 병원에서 왜 못 봤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요.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안전한 영역대여야 돼요. 그렇죠? 이 빛이 어떤 톡시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영역대의 빛은 가시광선 영역대죠. 비저블 라이트입니다. 가시광선 영역대에서의 빛이 제일 안전한데요. 그래서 이 빛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게 뭐냐? 현미경 이미징이에요. 현미경에서 저희가 다양한 형광 다이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브들을 이용해가지고 오관을 셀 안에 오관을 보거나 아니면 안에 타겟 프로틴을 보거나 많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이러한 빛을 이용한 것이 이 옵티컬 이미징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잘 못 뚫고 나가요. 간단하게 핸드 프레시 키시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막아보면은요. 손가락 끝은 잘 보입니다. 빨갛게. 근데 손 바닥으로 가게 되면 안 보여요. 그 작은 두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손가락 끝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맞습니다. 빨간색 파장의 빛이 잘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색 광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는데 빨간색 위주로 뚫고 나온다. 빨간색은 다른 파장보다 빛이 웨이브랭스가 길어요. 그렇죠? 전자기파 성질하고 똑같아요.
파장이 길면 잘 뚫고 갑니다. 빛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뚫고 가봐야,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은 잘 뚫고 가봐야 2cm밖에 안 돼요. 길은 뭐, 깊어야 2cm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실험 동물 중에 적합한 모델은 마우스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 실험을 많이 인체 유사한 실험들 많이 하기 때문에 패러트 쓰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햄스터 쓰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마우스는 사용하죠. 그다음에 렛 쓰시는 분들, 그보다 좀 더 큰 동물들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 두께의 제한 때문에 마우스가 제일 적합한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마우스가 제일 적합하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병원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한테 직접 찔러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잘 활용을 못하죠. 자, 그런데 얘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쓰고 싶어 하세요. 임상의 선생님들이 엄청 쓰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감도가 높고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시그널이 동물 안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쭉 트래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시그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매스들의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넣어준 셀 한 두세 개 정도가 요렇게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넣어준 약물, 그쵸? 뭐, 밀리몰 정도의, 아니면 뭐, 마이크로몰 정도의 약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어큐뮬레이션 됐다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안티바디를 붙였으면 형광을 붙어있는 안티바디가 타겟 리전에 이렇게 가서 붙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매스가 필요할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작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 시그널들이 의미하는 게 적은 수의 셀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그런 적은 수의 셀들입니다. 개체에서 볼 수 있는요. 즉, 두세 개 정도, 100개 정도. 이런 것들 셀을 살아있는 동물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의사 선생님 입장 어떨까요? 암 환자가 왔습니다. 암 환자한테 그 암 환자의 특이적인 그 캔서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안티바디들이죠. 안티바디나 뭐 항체 유래 물질들에다가 형광을 붙여서 인젝션을 하면요. 가서 붙어요. 그렇죠? 혈관을 타고 돌다가 가서 붙습니다. 아니면 오픈한 상태에서 그 리전에다 스프레잉을 해도 돼요. 그럼 가서 붙을 거예요. 그다음에 와시하죠. 살린을 이용해서 와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넌스페시픽은 다 사라지고 붙어있는 애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때요? 보고를 쓰시거나 보고를 안 쓰셔도 돼요. 요즘요. 그냥 무영등에서 바로 형광을 쏩니다. 밝은 상태에서도 형광이 보여요. 그 상태에서 눈으로 보면서 캔서 리전이랑 그다음에 정상 조직을 구분하면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복강경은요?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더 쉽겠죠? 바로 눈 앞에서 깜깜한데 바로 눈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감도도 높고 빨리빨리 이미징 되고 그다음에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에 활용하죠. 왜?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MRI, CT 뭐 이런 거 찍을 때 뭐 몇 분씩 걸리는 게 아니라 얘는 짧으면 0.2초, 길면 1분입니다. 그 안에 결과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옵티컬 이미징 장비는요, 이 옵티컬 이미징 장비만 딱 말씀드리면 한국에 250대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꼭 써보세요. 내 옆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내 옆에 있을 겁니다. 자, 옵티컬 이미징의 원리는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예전 화가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빛이 얇은 조직을 투과하고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못 투과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손을 보시게 되면 밝게 빛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시그널을 찾아냅니다. 마우스에서 찾아내요. 그리고 이 시그널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죠. 내가 목적한 것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캔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페셔스 디지즈의 원인일 수도 있고 그 결과인 인플라메이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넣어준 스템셀일 수도 있고 진 세라피나 아니면 좀 많이 연구하시는 백신, 백신의 리포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실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 동물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비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박스예요. 박스 안에 현미경이 들어있다. 근데 이 현미경이 발광을 잘 찍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웨스턴 블라팅 할 때 사용하는 라스 기기 있죠? 라스 기기가 굉장히 고도화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주 감도가 높고 정밀한 라스 기기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조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CCD 센서가 감지를 해서 저희한테 이미지화 시켜주죠. 그리고 형광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소스에서 필터를 이용하던 LED를 이용하던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단순한 구조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장비들의 사용법은요. 한 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다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이 분들은 한 시간 이내에 내 데이터를 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장비가 쉽습니다. 자, 여기 대해 사용되는 카메라가 좀 달라요. 그런데 왜 다르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냉각을 합니다. CCD 센서 부분을 냉각을 해요. 그 이유가 CCD가 작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노이즈들 때문에 이미지가 좀 뿌얘지게 됩니다. 즉, 저희가 야경을 찍을 때 사진이 좀 뿌옇게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셔터를 오래 열어도 내 시그널을 잘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옵티컬 이미징 장비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장비들이 쓸만하다라고 하면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CCD 센서가 잘 냉각이 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장비의 어, 뭐죠? 감도이죠. 감도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90도 정도로 냉각되는 장비들을 활용하셔서 실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물에서 나오는 빛은요, 방향성이 없죠. 그렇죠? 사방으로 막 뻗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아요. 어떤 방해들이 있냐면요, 제일 큰 게 혈액입니다. 헤모글로빈에 의한 간섭이 제일 크고요. 색깔 자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방해를 하겠죠. 근데 이걸 잘 뚫고 나옵니다. 잘 뚫고 나와서 CCD 센서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게 마우스의 피부 표면에 이렇게 맺히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초를 켜고 A4지에 딱 갖다 대면 어때요? A4지 저기 상이 맺히는 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안에서 나온 소스에서 나온 빛이 동물의 피부에 이렇게 시그널이 맺힌 형태를 CCD 센서가 감지해서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널의 형태들이 대체로 둥글둥글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잘 뚫고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물리적인 방해, 뭘까요? 바로 털입니다. 이렇게 딱 덮고 있죠. 피부를 덮고 있어요. 이 물리적인 방해, 이 털 때문에 우리는 시그널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광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요, 익사이테이션 빛이 밖에서 동물 안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털이 덮고 있으면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징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는 동물이 털을 가지고 있다. 물론 누드마우스는 제일 좋긴 해요. 털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살짝만 깎아주시면 돼요. 피부가 드러날 만큼만. 제모하듯이 막 깎는 게 아니고요. 클리퍼로 한 두 번만 밀어서 피부만 드러나면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얘기를 어, 안 따르시게 되면 결과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결과를 나는 실험을 잘했는데 결과를 볼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니까요. 털이 있다? 그럼 살짝만 깎아주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걸 다 뚫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근본적인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미네선스죠. 피부가 만들어내는 작은 약한 빛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오토플로로센스라고 하는 자가 형광이에요. 왜냐? 형광은 내가 빛을 쏴서 반응해서 나오는 걸 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쏴지는 빛에
내 피부가 무언가가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토 루미네센스하고 티슈 오토 플로레센스라고 하는 자가 발광, 그다음 자가 형광이 존재하는데 다행히도 자가 발광은 굉장히 시그널이 약합니다. 약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험에 사용하는 발광 그런 시그널의 세기와 비교했을 때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 형광 쪽은 좀 다릅니다. 왜? 빛이 조사가 돼서 백그라운드처럼 내 피부가 반응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나이브하게요. 그냥 발광 실험과 형광 실험을 딱 해서 본 결과예요. 자, 발광 실험 쪽 먼저 볼까요? 발광 실험은 내가 넣어준 대상 자체가 라이트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파지티브하게 나오면 시그널이 있고 아니면 없는 겁니다. 명확해요. 백그라운드 자체가 없으니까 있고 없고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형광 쪽은 어떨까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필드 전체의 빛이 조사가 돼요. 음, 필터가 아시겠지만 현미용 필터를 보시게 되면 필터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익사이테이션 필터, 에미션 필터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필터의 양 끝단이 아주 작게 오버랩이 돼요. 이 오버랩이 안 되게 되면 제일 좋은 익사이테이션과 제일 좋은 에미션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버랩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조금씩이라도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그라운드에서 올라온 지금 내가 조사하고 있는 빛이 약하게 에미션 필터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물 피부에서 만들어진 자가 형광이 또 같이 올라와요. 그럼 백그라운드 시그널과 그다음에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시그널 이 두 가지가 내가 선택한 에미션 필터 안에서 같이 올라와서 촬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내 시그널이 어디 있는지 좀 찾기가 애매해집니다. 명확하게 잘 보이면 좋지만, 엄청 시그널이 강해서 잘 보이면 좋지만, 약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 걸 잘 못 찾게 돼요. 자, 그래서 발광 실험보다 형광 실험 설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발광 실험이 훨씬 더 난이도가 낮네요? 그럼 발광 실험을 위주로 실험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지만, 용도가 달라요. 발광과 형광은 굉장히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한국에서 1년에 나오는 이 옵티컬 이미징 관련된 논페이퍼들을 다 보게 되면 비율이 거의 5대 5예요. 발광과 형광 결과를 이용한 논문들이 5대 5 정도 나옵니다. 즉, 형광 실험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형광 실험을 어떻게 하면 잘 하실 수 있느냐? 자, 우리 랩에서 이미 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실험들이 얼마나 잘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해드린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빛은요, 어때요? 제가 빨간색, 가시광선 이용해서 빨간색이 손가락 끝을 잘 뚫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 안에 제가 보여드린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은 어때요? 파장이 길죠? 다른 색깔보다 파장이 깁니다. 그 긴 파장은요, 피부를 투과하는 투과율이 어때요? 높게 나와요. 많이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형광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GFP, FITC 이런 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파장이 500나노미터예요. 500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잘 보일까요? 피부 투과율로 대충 보게 되면 5% 미만이에요. 미만이죠. 그러면 어때요? 빛이 뚫고 들어가서 반응하고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뚫고 들어갈 때 95% 없어지고 나올 때 95%가 없어져요. 굉장히 보기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5% 곱하기 5%가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GFP 스테이블 셀을 이용해서 실험을 쭉 해왔습니다. 그럼 얘를 동물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냐? 제가 똑같이 그런 실험을 해서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안 보여요. 조금이라도 진피층 아래로 조금만 뎁스가 생겨도 GFP 셀은 메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GFP 스테이블 셀을 가지고 동물에서 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저는 말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GFP 스테이블 셀 가지고 다 실험을 해왔는데 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멤브레인 레이블링하는 다이들이 있습니다. 긴 파장, 여기 보면 700나노미터 아니면 750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긴 파장의 형광들로 셀의 멤브레인을 레이블링할 수 있어요. 리피드 바이 레이어를 레이블링해서 넣어주게 되면 어때요? 같은 셀이 굉장히 빛이 잘 뚫고 나오는 파장대에서 시그널을 만들어주니까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셀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싶다 하게 되면 그냥 한 번 더 레이블링 하시면 돼요. 한 700이나 750나노미터 정도로 레이블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파장이 길면 잘 뚫고 나가더라. 파장이 짧으면 잘 못 뚫고 나가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형광 실험의 첫 번째 스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이 긴 파장의 형광 다이를 고르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600나노미터 후반부터 700나노미터 후반까지, 뭐 100나노미터 다이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털이 없는 마우스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살짝 깎아서 피부만 살짝 드러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근데 털이 있는 마우스를 쓰는데 흰지, 검은지, 갈색지, 코트 색이 되게 달라요.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할까요? 물론 대부분 트랜스직 마우스는 B6 계열이라 검정색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마우스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추천은 흰지입니다. 피부가 밝을수록 빛이 잘 나와요. 검정색이면 아시겠지만 검정색 빛을 흡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밝은 코트의 마우스를 쓰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마지막 게 뭐냐면 사료예요. 사료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 사료를 바꿔줘야 되냐면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 케어할 때 쓰는 사료들 보시면 갈색이죠. 그죠? 뭐예요? 건초 색깔이에요. 식물을 갈아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식물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엽록소죠. 엽록소가 있습니다. 클로로필이 있어서 얘가 녹색하고 적색을 떼요. 클로로필 2하고 1이 녹색하고 적색을 띱니다. 그래서 내가 긴 파장의 다이를 딱 골랐어요. 700나노미터, 720나노미터. 그래, 이제 난 실험이 잘 될 거야. 마우스도 하얀색이고 털도 잘 깎았어. 그런데 딱 찍었더니 복부 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네, 마우스는 사료를 씹어서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삼키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시그널들이 그런 클로로필 시그널 덩어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걸 막아야겠죠? 나 실험 다 했는데 여기서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최소한 3일 전에 식물성 재료가 안 들어간 사료를 바꿔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메타볼릭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뭐 하이패 다이어트 이런 거 실험하셨던 분들은 어 그런 사료들을 익숙하실 거예요. 하얗고 딱딱한 사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영양소만으로 딱 붙여가지고 만든 베이스가 이제 리피드 베이스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애를 이용해서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사료를 바꿔서 숙변을 빼주셔야 돼요. 그런 그 회색 변이 나올 때까지 숙변을 빼주고 실험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있죠. 스타베이션 하면 안 될까요? 하루 정도? 24시간 굶긴 다음에 실험을 하면 안 될까요? 저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꼭 숙변을 빼주셔야 돼요. 빼고 실험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분들 있죠. 어디냐? 머리 쪽, 그죠? 브레인 쪽을 보시는 분들은 바디 쪽을 촬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료를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발광 실험을 하시는 분들, 형광이 아니라 발광 실험 하시는 분들도 사료를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복부 쪽을 촬영하는 형광 실험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1번 긴 파장의 형광 다이를 골라주세요. 2번 털을 살짝 깎아주세요.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밝은색 코트가 좀 더 유리해요. 4번은 내가 복부 쪽을 보려고 한다면 사료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하고요.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사료 판매업자분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사료들이 있어요. 저형광 사료입니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린 그런 하얗고 딱딱한 사료는 좀 특수 사료라서 일반 사료보다 조금 비싸요. 그런데 저형광 사료입니다라고 이렇게 업자분들이 제공하는 사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 사료랑. 그래서 저형광 사료니까 이걸 먹여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양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형광이 없는 게 아니라 저형광입니다. 그럼 똑같이 뱃속에서 이렇게 장 따라서 시그널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사료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이걸 잘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형광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발광 데이터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형광 실험이 엄청 쉬워져요. 자, 그럼 제가 얘기 드린 발광과 형광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실험할까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발광 실험은요, 전통적으로는 루시퍼레이즈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셀을 만들었어요. 스테이블 셀을 만들어서 그 스테이블 셀을 마우스에 인젝션하고 마우스에서 그 루시퍼레이즈라는 엔자임이 내가 넣어준 루시페린이라는 서브스트레이트랑 반응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저희 루시퍼레이즈 어세이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 그 셀이 만들어내는 빛을 촬영하는 것 위주로 가서 내가 넣어준 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프롤리퍼레이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쪽으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요, 특히나 진세라피 쪽 필드가 점점 발달하면서 또 백신 쪽으로 발달하면서 이 루시포레이즈라는 게 리포터진으로 그냥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냐면 내가 만든 바이러스 셔틀 시스템의 정확하게 타겟팅을 했는지에 대한 익스프레션 리포터로 쓰기도 해요. 셀이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 시스템에 달아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어, 인덕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특정 마우스에서 질환이 발생했을 때 루시포레이즈 진이 인덕션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질환을 유도하는 시그널이 갔을 때 시그널이 나오게끔 만든, 발광이 되게끔 만드는 이런 쪽으로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활용이 많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형광 쪽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펩타이드를 가지고 연구한다. 내가 케미칼을 가지고 연구한다. 내가 나노파티클로 연구한다. 아니면 내가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연구한다. 다 붙일 수 있어요. 셀 멤브레인 자체에도 붙일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셀을, 내 컬처하는 셀 있죠? 지금 가서 앉아서 트립신 처리해가지고 셀을 뗀 다음에 PBS로 와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를 섞어서 5분 만에 레이블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찔러 넣으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20분 내로 내 마우스 내에서 내 셀을, 내 컬처하던 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쉬워졌죠. 왜? 다이 자체가 PBS에 녹아요. 물에 녹아버리니까 바로 섞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PVC 서스펜션 된 셀에다가 바로 섞어주면 레이블링 끝나버립니다. 5분 안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이미징이 툴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발광은 셀 트래킹뿐만 아니라 그런 진세라피 익스프레션 리포터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형광은 용도가 다양하다. 케미칼 드럭도 되고, 그다음 펩타이드, 안티바디, 그다음에 나노파티클, 셀 자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광 프로테인, 스테이블 셀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요. 내가 하는 실험에 무언가가 활용이 가능하다 하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실험을 처음 설계하실 때는요. 발광 쪽 실험 메서드부터 좀 적용이 가능한지 보시면 좋고요. 이미 진행된 실험에서 옵티컬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하게 되면 형광 쪽 메서드들을 한번 보시고 애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패널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자, 루시퍼레이즈 스테이블 T셀이에요. 루시퍼레이즈 스테이블 T셀을 이렇게 마우스 등에다가 인젝션을 했습니다. 3개, 10개, 30개 인젝션을 했죠. 근데 어때요?
3개짜리부터도 시그널이 보여요. 그럼 내가 넣어준 T셀이 양이 적어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실험에서는요, 셀 5개로 시작했습니다. 셀 5개로 41의 루시퍼레이즈를 스테이블하게 발현시킨 41 셀을 제노그래프트 했죠. 서브큐 제노그래프트 해서 셀 5개 인젝션으로 시그널을 쭉 트래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별로 쭉 봤더니 점점 늘어나죠. 시그널 세기가. 그래서 보시면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은 뭘까요? 매스를 트래킹하는 겁니다. 볼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퍼를 들고 이렇게 재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해서 계산을 해서 부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떠냐면요.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한 2, 3주 동안 아무리 만져봐도 잘 안 느껴져요. 근데 한 3주쯤 되면 뭐가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캘리퍼로 재기에는 좀 부족해요, 크기가. 그래서 조금 더 있어요. 3주 이상 좀 놔두게 되면 이렇게 피하에 매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크게 잴 수가 있거든요. 앞에 2, 3주 동안은요, 실험을 진행을 못해요. 만약 캔서셀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 합니다. 자, 그리고요, 뒤쪽으로 가서 매스가 커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해서, 리니어하게 매스가 잘 커지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주 갔더니 얘가 요만했던 애가 이만해집니다. 한 1cm 이상 커지게 돼요. 500, 뭐 0.5cm 정도였다가 갑자기 1cm가 돼요. 익스포넨셜하게 크게 커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실험이 거기서부터는 잘 안 돼요. 왜? 약물을 쳐도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 혈관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스케미아 현상이 생기면서 혈관이 무너지면서 약물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요 리지어니티가 있는 구간이 좀 짧아요.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동물을 봤을 때도 막 캔서 사이즈가 포도알 만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나오면은 안 됩니다. 동물 윤리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옵티컬 이미징을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메스가 안 나올 때부터도 시그널이 보여요. 리니어리티가 쭉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모델링이 됐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하면 일주일 뒤만 봐도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때요? 2주차, 3주차, 뭐 3주차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약물 처리할 타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점점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실험을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멈춥니다. 근데 매스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약물이 과연 몇 개의 암 환자를 타겟으로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항상 질문을 드려요. 1기 환자, 2기 환자, 3기 환자, 몇 개의 환자를 타겟으로 해서 내가 캔서를 만드는 이 드럭을 개발을 하는지 4기일까요? 3기일까요? 저 4기하고 3기 때 효과가 좋으면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단에서부터도 우리가 트래킹해서 실험할 수 있다고 하면 초기 환자들, 특히 전이가 일어난 작은 마이크로 콜로니들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죠. 그런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빨리 시작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끝낼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티원셀을 이용해서 유방암 모델을 만든 겁니다. 마마리 페페드에다가 인젝션을 해서 이렇게 유방암 모델을 만들었고요. 포티원셀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이가 일어나요. 전이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림프절을 따라서 삼- 보시면 27일 때 어때요? 다른 부위로 시그널이 막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옵티컬 이미징이기 때문에 이게 트래킹이 가능해요. 프라이머리 튜머에서 다른 세컨더리 튜머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옵티컬 이미징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내가 찾아야 돼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 세컨더리 튜머들도 메스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세컨더리 튜머들이 메스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프라이머리 튜머는 괴사가 일어나요. 실험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옵티컬 이미징은 초기에도 시그널을 적은 수익셀에서도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험을 제일 적합한 시간에 빠르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캔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쉬운 거예요. 캔서 모델 마우스를 만들고요. 항암제를 처리해서 봤더니 줄었더라. 그렇죠? 모델링된 캔서가 줄었더라. 이게 제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CRO 회사들이나 아니면 제약 회사들에서 본인들의 약물 평가를 좀 단순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는요. 홀바디 전이 모델을 만들기도 해요. 루시퍼라이즈 스테로 캔서셀을 테일벤에다 인젝션해서 홀바디 전이 모델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온몸에 다 스팟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약물을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 항체를 이용했고요. 다른 실험들에서는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하죠. 나노파티클이나 아니면 케미칼이나 펩타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이 억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런 홀바디 전이 모델들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뭐냐면, 어때요? 폐 부분에서 시그널이 항상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전이가 됐다 하면 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간이죠. 간 부분에서도 시그널이 보여요. 자, 또 잘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 목 아래쪽 림프절 쪽입니다. 림프절 쪽도 시그널이 잘 보이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많이 놓치세요. 무릎이에요. 무릎. 마우스를 무릎을 보시게 되면 무릎 쪽에서 시그널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 큰 관절강이 존재하는 부분. 여기도 전이가 잘 생겨요. 그래서 암 전이가 잘 일어나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실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하게 되면 정형외과만 가지만 요즘 정형외과 가서 무릎 수술이나 허리 수술을 할 때요. 그냥 안 합니다. 연세가 일정 연세 이상 드신 분들이 오게 되면 거의 종합검진처럼 다 스캔을 해요. 왜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캔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갔는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시면,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 넘어가면요. 자, 이제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죠. 크리스퍼 쪽도 활용을 합니다.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캔서를 죽일 수 있는지, 그렇죠? 캔서를 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퍼 자체가 워킹하는지에 대한 리포터로도 쓰기도 하고요. 진사일러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캔서 셀이 줄었는지, 여기는 뉴로블라스토마입니다. 이렇게 뇌종양이 감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진 세라피의 리포터로서요. 제가 뭐 딜리버리 할 때 진 세라피 리포터로 사용합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실제 실험은 얘입니다.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내가 넣어준 타겟 진과 그 다음에 리포터로 루시포레이즈 같이 넣어준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는 어떤 모델을 했냐면 SMA라고 하는 근 위쪽 척삭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모터 뉴런이 손상이 되면서 근육이 점점 소실돼 가는 병이에요. 이건 이제 어, 태어날 때 빨리 신생아 때부터 어린이 사이에 나오는 질환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성인들에게는 루게릭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루게릭병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모델 마우스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고장난 SMN 프로테인을요. 옆에 정상 SMN 프로테인을 발현하게끔 진을 유도했어요. 진 익스프레션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MA 질환 모델 마우스는 굉장히 두어프로 태어나고 서바이벌 커브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 유전자가 변이 유전자 옆에서 같이 발현해서 정상 프로테인과 그다음에 변이 프로테인이 같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죠. 100%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요. 서바이벌 커브가 살아납니다.
예전에는요, 이 서바이벌 커브가 한 4, 5일만 더 살아도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진세라피 예후가 어떤가요? 보시면 한 4배, 5배 이렇게 막 살죠. 서바이벌이 거의 쭉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 치료제로 나왔어요. 제가 이 데이터를 왜 집어넣냐면 진세라피 치료제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그 예로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SMA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10만 명당 1명 정도 유발되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환우들이 태어나서 바로 얼마 못 사는 게 아니고 좀 길게 살아요. 좀 길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죠. 가족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건 이유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치료제가 개발된 걸 주사를 놓게 되면 한 번 또는 5번 맞으면요. 아예 죽지 않고 살아요. 질환이 거의 큐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세라피 치료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험실에서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 상용화가 됐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는 작년 초에 스키드죠. 겸상척혈구 증후군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유전자를 치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한다, 보완해서 발현시킨다는 개념으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어, 전략을 바꿔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많이 연구하시냐면 진을 전달하는 전달체, 셔틀 시스템이나 전달체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세요. 실험실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텍 회사들, 벤처 회사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가 하는 것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실험이 가능하다. 옵티컬 이미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 조성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 장기로만 이렇게 전달하게끔 만든 그런 페이퍼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리버로만 가게끔, 아니면 뭐, 스플린으로만, 아니면 렁으로만 이렇게 전달하게끔 이거를 형광을 표지를 해가지고 보여준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실리카 베이스를 이용해서 진을 딜리버리 하는 거죠. 이렇게 안에다가 진을 넣어서 얘를 넣어주면 그 안에서 진을 이렇게 릴리즈 하면서 발현시키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실험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카티 많이 하죠. 뭐 카티도 이제 많이 해서 요즘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트렌드가 좀 지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우 어피너티카, 하이 어피너티카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캔서를 잘 억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기 노랗고 빨갛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캔서예요. SKOV3 캔서 셀을 가지고 캔서 모델링을 한 후에 쭉 봤을 때 로우 어피니티 쪽 칼을 인젝션 했더니 캔서가 많이 큐어가 되더라. 자, 그리고 실제 그 마우스를 봤더니 이 카티셀에는 루시포레이즈를 스테이블 카티셀을 만든 겁니다. 카티셀이 43일까지 잘 서바이벌 해서 동물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어피너티 카티셀이 훨씬 더 이 캔서에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실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코비드 19 바이러스에다가 사스코브2 바이러스 M 체리를 단 케이스예요. 바이러스 자체를 트래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염시킨 후에 폐를 봤더니 폐에서 바이러스가 보여요. 브레인을 꺼내서 봤더니 브레인에서 바이러스가 보이죠. 그다음에 브레인을 꺼낸 안쪽 자리, 너브 커널, 뉴로널 너브 그런 커널들을 봤더니 보여요. 특히 코 앞쪽 올팩토리 쪽도 나잘 쪽도 보시면 이렇게 거기서 통해 감염이 됐으니까요. 보입니다.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신경계까지 잘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신경 쪽 봅니다. 아이볼에 달려있는 시신경 쪽도 봤더니 바이러스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스플린 쪽은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연구를 했냐면, 어, 그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서 리포팅 된 것들, 사이드 이펙트들이 뭐냐면 시력저하, 정신착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폐 쪽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 쪽도 공격을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실제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이나 그다음에 시신경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손상들, 이 페이퍼를 보게 되면 이런 손상들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게 되면 영구적인 데미지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실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리포터 마우스로서 케이스입니다. 혹시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 특히 뭐 파킨슨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SMA 모델이나 이런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마우스는요, GFAP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발현될 때 그 뒤에 루시퍼레이즈를 달아서 같이 인덕션 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근데 GFAP 프로테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에스트로사이트가 활성화될 때, 에스트로사이트는 이제 CNS의 이뮤셀 역할을 하죠. 에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션 될 때 GFAP 프로테인이 같이 인덕션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에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션 된다, 그러면 루시퍼레이즈 시그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가 오게 되면 시그널이 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하이폭시아요. 경동맥을 막았다가 풀어주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데미지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브레인 쪽에 이렇게 시그널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마우스의 브레인을 꺼내서 섹션해가지고 옆에 보시게 되면 어떤 리전에서 데미지들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메일과 피메일에서의 큐어되는 스타일도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얘가 데미지가 받는지, 뭐, 아니면 큐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매번, 저도 이런 실험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스키미아 유도한 후에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마우스 브레인을 꺼내서 섹션에서 염색해서 임팍을 확인했어요. 임팍을 확인하고, 그럼 앞선 끝이에요. 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이 마우스 큐어가 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옵티컬 이미징으로서는 데미지가 발생했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큐어가 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마우스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옵티컬 이미징의 장점이에요. 안 죽이고 쭉 본다는 거.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아, 동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그널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프로브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마크로파지 프로브를 이용하게 되면 마크로파지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크로파지, 뭐 마우스한테 마크로파지 프로브 인젝션하고 염증을 유도하게 되면 염증 부위에 마크로파지가 막 와서 시그널이 증가되는 것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염증도 증가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칼슘 시그널이나 아니면 뭐 아이언 시그널 이런 것들 패스웨이 액티베이션 됐는지 뭐 인액티베이션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광 프로브들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런 리포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마우스에서도 피지올로지가 변하고 있는지를 시그널로 트래킹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시게 되면 아세트아미노펜 저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같은 거죠.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복용을 시켰을 때 간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확인했느냐? 예전에는 마우스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많이 보는 간 손상 지표들을 봤어요. 뭐 ASP나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근데 혈액 검사하고 뭐하고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얘는 어때요? 그냥 형광 프로브를 넣어줘요. 프로브를 넣어주고 트래킹합니다. 시그널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데미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시그널이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보입니다. 자, 이게 이런 그 손상 정도, 셀이 데미지를 받는 정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캔서 셀도 강해요. 캔서도 스폰테니어스하게 발생하는 캔서도 우리가 프로브를 이용하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브를 이용하면 사람들한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사람한테 쓸 수가 없죠. 저희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브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프로브들은 많이 개발이 됐어요. 많은 회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냥 노멀 마우스 또는 어떤 질환 모델 마우스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피지올로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이미지화 시켜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스토리대로 진짜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캔서 안에서도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정말 엔지오제네시스 뭐 활발한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하이폭시아가 막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패스웨이가 내가 넣어준 약물이 내가 원하는 패스웨이를 블락해서 튜머를 억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동물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포티원으로 똑같이 캔서를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서가 보여요. 자, 근데 어떤 애는요, 엔지오제네시스가 활발하게 좀 더 잘 일어나고, 어떤 애는 카뎁신 액티비티가 더 높고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들이 같은 캔서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인다는 거죠. 만약 무언가를 처리한다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가 키우는 컬처하는 셀을 10분 내에 레이블링해서 동물에 인젝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에 녹는 다이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마크로파지 꺼내서 레이블링해서 다시 넣어주죠. 넣어주고 나서 한쪽 발에다 염증을 유도했더니 어때요? 마크로파지가 갑니다.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캡처한 셀도 내가 당장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요. 앞에서 어떤 피지올로지 관련해서 특히 이물질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이런 뭐 어떤 그 이뮨셀이 거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 페네트레이션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 피지올로지에서. 이게 옵티컬 이미징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자, 다음은요, CT 이미징으로 가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CT 이미징은 엑스레이를 사용해요.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단이 명확합니다. 장점은요, 잘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이미지, 비파괴적으로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잘 보여줘요. 인사이드 이미지 잘 보여줍니다. 단점은요, 엑스레이 피폭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엑스레이를 과하게 레디에이션, 피폭되게 되면 죽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안에 CT 장비에 넣고 촬영할 때 권고한 엑스레이 피폭량보다 많이 조사받게 되면 심장이 멈춰요. 심장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이 멈춘 마우스는요, 빠르게 꺼내서 CPR을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보통 저체온증이나 저산온증 마우스는 CPR하면 살아나는데, 메디에이션에 의해 심장이 멈춘 마우스는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장단이 명확하다.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결과들이 다 임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CT 데이터는 임상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옵티컬 이미징이 리서치 쪽, 즉 저희가 벤치에서 많이 쓰는 툴이라고 하면 이 CT는요 벤치하고 베드 사이입니다. 즉 실험실과 병원 사이에 존재하는 결과들을 내는 그런 내 결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아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에 누워서 도넛 같이 생긴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죠? 왜? 오래 있게 되면 큰일 나요. 피폭을 많이 받으니까요. 보통 1분 이내에 촬영이 끝납니다. 이렇게 도넛통에 들어간 이유는요, 대상을 기준으로 엑스레이 소스와 그다음에 디텍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360도 회전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게 돼요. 엑스레이 투과 이미지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내부 구조가. 회전하면서 찍게 돼요. 그럼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아래 피겨들을 보시게 되면, 어, 패널 C처럼요. 그냥 투과 이미지는 한 장 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왜? 그냥 잘 뚫고 지나갔고, 일단 단단해서 잘 못 뚫고 지나갔고, 그래서 어떤 건 밝게 찍히고, 어떤 건 어둡게 찍히고, 이런 식이 좀 이렇게 끌린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D 정도의 결과를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도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여러 컷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장, 각도를 더 나누어서 두 장, 그다음에 여덟 장, 16장 해서 점점 각도를 촘촘하게 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합치게 되면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엑스레이 이미지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면 어때요? 앞에서 촬영해서 평면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좌우는 구분이 되죠? 앞, 뒤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프로젝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앞뒤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CT 이미징은요? 어때요? 앞, 뒤가 구분이 됩니다. 3차원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CT 이미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재밌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폐하고 지방하고 근육하고 뼈가 엑스레이 초과율에서 달라요. 자,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동물을 촬영했었을 때 폐, 뼈, 지방, 근육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상에서. 그렇죠? 그러면 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폐를 쉽게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메타볼리즘 연구하시면 지방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뼈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뼈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폐, 지방, 근육, 뼈는 쉽게 이미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실험하시는 분들도 한 5분 만에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그레이 스케일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CT인데, 최종적으로 CT인데, 이 그레이 스케일도 또 숫자를 줘보자라고 한 게 하우스필드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필드 스케일, 하우스필드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요 그레이 스케일에 대한 숫자를 넣어줬는데, 불변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뭐냐면, 여기 워터, 물이랑, 그다음 에어죠. 공기를 촬영했을 때 나오는 음영값을 기준으로 잡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촬영했을 때는 그냥 쑥 지나가니까요. 까맣게 나와요. 까맣게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1000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다음에 물을 촬영하게 되면 좀 밝게 나옵니다. 걔는 0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를 몇 비트로 쪼개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텍터의 어, 종류에 따라서 비트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 2의 10승, 2의 12승 이 정도의 디텍터들이 쓰였다면 요즘은 2의 14승, 2의 16승으로 더 잘게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에 쪼개서 보여주는 디텍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텍터들에 의해서 찍어진 그레이스케일을 수치화시켰을 때 뼈 정도 영역,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 영역, 지방 영역, 그다음 폐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CT랑 동물용 CT랑 가장 큰 차이는요, 대상이 달라요. 그죠? 큰 것과 작죠. 그걸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게 허벅지 뼈를 보게 되면 한 50cm, 60cm 돼요. 긴 거는 70cm까지 되고요. 그런데 마우스의 이 허벅지 뼈는요, 1.3cm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촬영 기법도 다르고 요구하는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임상 CT하고 동물용 CT는 보시는 것처럼 촬영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요구하는 레졸루션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용 CT는 마이크로미터예요. 뭐 5, 10, 20 마이크로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고요. 근데 임상 CT는 어때요? 400 마이크로 굉장히 크죠. 큼직큼직하게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 도즈를 보시게 되면 임상시티는 50mg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보다 넘기면 안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동물용 시티는 제한이 없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을 찍더라도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 내가 시티 실험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하게 되면 도우즈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큼 피폭이 됐는지. 왜냐면 얘가 오늘 하루만 촬영할 게 아니라 파이널 데이까지 뭐 세네 번 촬영할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C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실험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바이오 메터리얼 늘 볼 수 있고요. 뼈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 볼 수 있고,
캔서나 그다음에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심장 이미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 회전하는 CT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관절염이 일어나는 뼈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장이 심방과 심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심방과 심실의 부피 차이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CT로 보는 것보다 초음파로 찍는 게 더 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장에서는 뭘 보실 수 있냐면 렁이나 그다음에 키드니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위고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연구하시게 되는 아디포즈 티슈 여기 보시면 뭐 브라운 팻이나 화이트 팻 그다음에 뭐 내장 지방 그다음에 체지방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실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추천은요. 아, 내가 하는 시험들이 요런 데 좀 걸려요. 질환 모델들이 걸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데이터 하나 넣어주세요. 내 모델 마우스에서 결과를 보여주셔서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형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조형제를 꼭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우스를요, 지금 그냥 호흡 마취해서 안에다 넣고 촬영하면 이런 결과들이 쉽게 나와요. 분석하는 게 어렵다? 아닙니다. 10분이면 다 하세요. 촬영 방법이 어렵다? 5분이면 다 합니다. 한 20분만 투자하시면 여기 있는 롱이나 아디포지 티슈 데이터는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또 이러한 CT는요,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4, 50대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써보실 수 있어요. 써보세요. 자, 제일 쉬운 건 뭐냐? 형태를 보는 겁니다. 뼈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뼈가 얼마나 척추가 많이 휘었는지 이런 형태를 보는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골다공증 실험이죠. 아마 뼈 연구하시는 분들, 뼈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 골다공증 쪽 거의 다 연결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뼈 내부가 골다공증 모델인 OVX에서는 많이 비었다가 그냥 약물을 처리했더니 점점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도 많이 진행하시고요. 자, 그리고 토끼의 귀 쪽, 청신경 쪽을 보는 거예요. 토끼 정도 되는, 크게 되면, 달팽이관 있죠?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신경 레이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얇은 청신경 레이어가 보여요. 그런 것들을 실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폐질환,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폐질환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은 저희가 폐질환 하게 되면은 코로나보다 먼저 떠올리신 게 있어요. 저희는 한국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럴 때 폐가 섬유화됐다, 호흡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CT를 촬영하게 되면 쉽게 보여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CT를 촬영했기 때문에 폐 섬유화가 일어나서 호흡이 어렵습니다는 얘기를 빨리 진단을 받았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요, CT가, 동물을 찍는 CT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에서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CT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폐를 쉽게 봐요. 이게 폐암 모델이긴 한데요.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폐의 형태가 바뀌죠. 그리고 폐의 단면 이미지 어때요? 어두운 부분이 점점 채워집니다. 그렇죠? 폐암이 자라면서 안을 채워져가는 폐도 망가지고요. 이거를 데이별로 쭉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14일, 49일 꽤 오랫동안 추적을 했죠.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운 부분이 사라져요. 이게 캔서가 자라는 것도 있지만 캔서에 의해 일어나는 염증 반응 때문에 폐 조직이 염증이 일어나면서 점점 단단해져요.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3D 데이터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데이터가요. 굉장히 전문가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냥 저 폐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30분 내에 선생님이 이걸 다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연구자분들이 이걸 30분 만에 다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것들입니다. 꼭 써보세요. 자, 뿐만 아니라요. 여기 이제 파이브로시스 나오네요. 롱 파이브로시스 데이터를 예전에는 다 섹션 해가지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티슈 조직 이미징으로 봤어요. 그럼 내가 어디를 섹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그런데 CT에서는요, 그냥 통으로 다 보여요. 정상 조직도 있고, 데미지 받은 조직도 있고, 이게 한 번에 다 보입니다.
내가 어디를 섹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라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 연세대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ECT를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일단 CRO 회사들에서도 폐 질환 관련된 약물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위해서 이런 그 모델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랩에서 LPS나 블레오마신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폐 질환을 유도하는 실험을 한다 하면 CT를 가지고 데이터를 꼭 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꼭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풀모나리 당연히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입니다. 자, 지방이 굉장히 잘 보여요. 이 가운데 마우스 2에 있는 가운데 그 흑백 사진을 보시게 되면 뼈는 하얗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밝은 그레이 스케일로 근육과 장기들이 보여요. 소프트 티슈들이에요. 그다음에 좀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 게 뭐냐면 다 지방이에요. 생각보다 복막이 잘 보이죠? 복막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막을 기준으로 내장 지방과 체지방을 다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요 지방 매핑을 하는 거죠. 지방 매핑을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10분짜리예요. 촬영하는데 2분, 데이터 만드는데 2분. 이렇게 간단한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지방 관련된 연구를 한다. 또는 어떤 그 근육의 소실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한다. 하게 되면 CT를 써보세요. CT를 써보셔서 근육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지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방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체지방 비율이 변하거나 내장 지방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다 할 때는 CT를 써보시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를 빨리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쁜 데이터, 3D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조영제를 쓰게 되면 더 재밌죠.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혈관이 막 보여요. 혈관이 막 보이고요. 그다음에 심장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마우스에서의 심장은요, 어, 실질적으로 CT로 촬영할 때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조영제나 아니면은 마취를 조절하지 않고 보게 되면 심장은 잔상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박동이 빨라요. 그래서 이미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마취를 잘 조절해서 심박을 천천히 죽지 않을 만큼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조영제를 쓰게 되면 심장도 촬영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방과 심실, 그다음 좌심방, 우심방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D 이미지를 만들면 뭐가 좋아요? 안쪽이 보이죠. 왜 비파계 이미지니까요. 내부 구조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내부 구조를 다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던 폐나 지방, 그 다음에 어떤 캔서를 보는 것보다 심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 쪽 실험을 하신다면 초음파로 하세요. 초음파로 실험하시면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왜냐하면 페이퍼 찾아보시게 되면 마우스를 가지고 심장 CT 촬영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다 초음파 쓰면 금세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혈관을 보실 수가 있겠죠. 캔서 안에서 혈관의 변화를 보고 싶다. 캔서 메스 안에서의 혈관 변화를 보고 싶다 하면 조영제 쓰시면 됩니다. 조영제 쓰시면 혈관이 그냥 쭉 잘 보여요. 그리고 내가 엔조제스 이니비터나 아니면 어떤 항암제 이런 것들 아니면 요즘 많이 쓰시는 뭐 크리스퍼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뭔가 사일런싱 이런 것도 시키고 하게 되면 배슬이 자라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뻗어나가는 정도가 달라져요. 이런 걸 이미지화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런 스템셀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혈관이 없는 부위에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든다 하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조영제 사용하시게 되면 그 신생혈관들도 트래킹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CT하고 옵티컬 이미징은요, 제가 중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왜 끊었냐면, 얘네들은 머지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머지에 사용하게 되면 3D 이미지, 3차원 영상을 가지고 옵티칼도 3차원으로 찍고 그다음에 CT는 당연히 3차원 이미지죠.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특정한 해부학적 위치에서 정확하게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D 이미지하고 2D 이미지하고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할 때 제가 사용하는 자료인데요. 뭐냐면, 이 모형 마우스에서 보시게 되면 폐 부분에서 시그널이 나와요. 좌우에서 나오죠. 근데 이걸 3차원 이미지를 찍게 되면 가운데 시그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얇은 부위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두꺼운 부위는 못 뚫고 나고요. 얇은 부위로 뚫고 나오니까 마치 2D 이미지에서는 좌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CT 데이터하고 옵티컬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폐에서요. 폐암 시그널, 폐암 세포가 만들어진 시그널과 폐의 형태 변화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뇌종양 모델 마우스에서 스컬 안에 브레인 어느 부위에서 시그널이 나오는지, 캔서가 만들어졌는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그 골육종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 뼈 안에서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뼈 안쪽 부분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는요, 이거는 이제 저희 R&D 쪽에서 같이 했던 일인데, 뭐냐면 그 루시퍼레이즈 발현하는 박테리아를 감염시켰어요. 감염시켜가지고, 이제, 키드니 쪽을 감염시켰죠. 그랬더니 13일째 봤더니 이렇게 2D 이미지에서 두 개 나옵니다. 키드니 두 개랑 방광 쪽이죠. 20일째 봤더니 똑같이 비슷한 위치에 나와요. 근데 3D 촬영을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냐? 처음에는 박테리아가 키드니하고 이렇게 어, 루테라 쪽에 블레더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옆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얘네들이 키드니 쪽이 아니라요. 장 쪽에서 나와요. 왜? 깔집에 소변을 통해서 나왔던 애가 깔집을 갉아서 먹으면서 섭취가 된 거죠. 그래서 위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3D 이미징의 좀 장점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브레인에다가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에다가 캔서를 인젝션을 했습니다. 근데 봤는데 어 세컨더리 리전에서 훨씬 더 시그널이 세게 보여요. 3D 이미지를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있죠. 세컨더리 리전에서 시그널이 세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스컬에서의 뎁스가 훨씬 더 얕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인젝션한 부분은 좀 더 깊고 세컨더리 튜머는 스컬에 좀 더 가깝게 나왔습니다. 뎁스 차이로 인해서 2D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시그널이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D에서는 이런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옵티컬을 3D로 찍어내는데 어, 어떤 디텍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퍼지는 그런 정도를 촬영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계산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특별하게 어떤 힘든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우스 올려놓고 촬영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요, 어, 전이 모델이죠. 암 전이 모델을 3D 촬영했습니다. 3D 촬영해서 CT랑 딱 머지하니까 어때요? 어느 부위에서 암 전이가 일어났는지 볼 수가 있어요. 뼈 쪽에서 전이가 됐는지, 어떤 장기에서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완한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 보완한 모델은 해보게 되면 항상 센터에 있습니다. 마우스를 어떻게 돌려도 항상 가운데서 시그널이 나와요. 재밌게도 정말로 가운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내가 고안한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지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나는 제대로 인젝션을 했는데 얘가 그보다 좀 더 위쪽에다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아래쪽에 보일 수도 있고 한데 2D로 보게 되면은 똑같이 나거든요. 어떻게 찍어도. 근데 3D로 찍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딱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런 고안한 모델링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폐암 모델 하시는 분들은 CT로 폐의 형태 변화만 보는 게 아니고요. 형태와 부피 변화뿐만 아니라 옵티컬 시그널, 폐암 세포가 점점 자라서 늘어나고 있다는 시그널, 옵티컬 시그널의 변화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데이터가 풍부해지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스폰테이너스한
캔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MMP 센스 그리고 또 프로센스 이러한 형광 프로브들을 이용하게 되면요. 여기 튜머를 유도했죠. 튜머를 유도한 마우스에 이 형광 프로브만 인젝션을 해도 튜머가 있는 부분에서 시그널이 나와요. 즉,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K라스 뮤탄트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캔서가 생기니까요. 그런 애들에서 캔서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그다음에 억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 이런 프로브들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캔서가 적게 생겼다. 아니면 생긴 캔서가 내가 뭘 처리했더니 감소했더라. 이런 것들은 예전에 어떻게 봤냐면 다 열어서 버딩된 걸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시그널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타임 시리즈로. 그렇죠? 타임 코스로 쭉 데이터를 만들어서 변해가는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브들을 잘 활용해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파이널 데이터가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일부 피겨 1번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알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옵티컬 이미징 장비는 많아요. 많습니다. 저희 회사 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건 뭐냐면 초음파 장비예요. 얘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연세대는 있어요. 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툴이. 자, 소프트 티슈에 최고 좋습니다. 움직이는 소프트 티슈 정말 좋아요. 특히, 어, 리버 쪽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그죠? 여기 소노그래퍼가 프로브를 들고 손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미징을 하는 게 제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 소노그래퍼 경험이 없으면 촬영을 잘 못해요.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단면을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드니나 하트나 리버나 튜머나 굉장히 잘 보여요. 단면을 정확하게 잡게 되면 이미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요. MRI에서 촬영할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MRI 촬영 한 번에 한 마리씩 마우스 촬영하려고 기다려서 막 데이터를 얻는 거랑 초음파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빨리 보는 거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급하면 초음파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키드니 볼 수 있고요. 리버 볼 수 있고 엔지오제네시스 얘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혈관에 대한 버블 조영제를 사용하거든요. 마이크로 버블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머 제노그래프트한 모델에서 튜머 사이즈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 BBB가 열렸을 때 안에 약물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도 초음파로 관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심방과 심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심방과 심실의 수축 정도를 가지고, 혈관의 수축 정도를 가지고 혈류량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산부인과적인 결과도 볼 수가 있죠. 이런 쪽 실험 하시는 분들한테 초음파는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자, 특히 요즘 나오는 초음파들은요, 단순하게 평면만 찍질 않아요. 얘도 CT처럼 단면을 스캔하는 식의 초음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 한 2, 3년 안에 초음파 기기를 구매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여기 보면 3D 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면을 스캐닝 하듯이 스캔을 해서 이렇게 튜머 볼륨을, 그러면 단면 면적을 보는 게 아니라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초음파 기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튜머 사이즈를 더 볼 수 있다. 근데 장점이 뭐냐면요. 아이비스에서 볼 수 있는 튜머 사이즈보다 더 큰 걸 봅니다. 아이비스에서는 옵티컬 시그널은 튜머가 만든 시그널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초음파는요. 튜머를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튜머의 매스를 봐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옵티컬에서는 튜머가 거기 있다, 튜머가 커져간다, 그다음 파이널의 튜머 사이즈는 이렇다는 얘기는 정확한 숫자는 초음파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MRI로도 촬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요, 그 튜머 안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덴스하게 있는, 혈액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조영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에다가 그런 조영제들을 인젝션하고 초음파가 뭐예요? 음파를 쏘는 거잖아요. 그 마이크로 버블을 강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터트리는 거예요. 터트리면 그 터트리는 정도 따라서 어때요? 혈액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영제가 많이 몰려 있겠죠. 더 밝게 나옵니다. 그리고 혈관을 따라서 이 버블이 터져나가니까 혈관의 형태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BVD, BVM이라고 나오는데 모폴로지하고 덴시티 이런 것들을 튜머 안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형암 안에서 혈관을 보는 실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한 거죠. 이런 실험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BBB예요. 브레인 쪽 BBB에다가 초음파를 쏴서 BBB를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됐었을 때 약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또 IBS로 촬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장비 하나에서 얻는 데이터도 있지만 만약 이런 내가 그 이미징 퍼실리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뭐 MRI, 초음파, 뭐 CT, IBS 장비 이런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BBB를 열로 주고 그로 인해 약물을 내가 IBS로 찍고 변화되는 거를 MRI로 내부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리버 쪽입니다. 간 쪽 연구인데요. 보통 지방간, 뭐 비알코올 지방간, 그다음에 간 섬유화, 그다음에 간 경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실 거예요. 메타볼리즘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캔서 연구하시는 분들, 간암 쪽 하시는 분들도 다 이쪽으로 많이 보실 테니까요. 자, 차이들이 있습니다.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 지방 간을 유도를 해요. 간 경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CT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요. 위기죠. 제로 위기에서 보시게 되면 음영이 까매요. 간 자체가 그냥 부드럽기 때문에 까맣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이패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요, 간에 지방이 낀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되냐? 간이 조금씩 경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도 밝기가 조금씩 늘어나요. 밝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간의 사이즈가 커지죠. 리버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크기도 커지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 보시게 되면요. 일레스트로그래피라고 하는 색깔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빨간 부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음파가 지나가는 속도예요. 즉, 딱 단단한 면에서는 음파가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음파가 속도가 좀 느려져요. 자, 이게 임상에 있어요. 임상에서 저희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막대를 이렇게 옆구리에다 대고 이런 검사를 받으시는데 동물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와 음영과 사이즈 그리고 음파나 간 경화도 정도를 초음파 데이터로 한 번에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초음파는 써보셔야 하는 툴인 거예요. 뭐 이게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죠. 마우스에다가 저희가 하이패 다이어트를 합니다. 여기 뭐 맥도날드라고 해놨습니다만. 근데 하이패 다이어트를 해서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이제 처방을 받아요. 간 질환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로 아마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 질환 관련해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하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간에 따라서 리버 인저리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약물을 먹었더니 정말로 감소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초음파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각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초음파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해 볼 겁니다.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중간에 체인지 할 거예요. 좀 피딩 하는 걸 체인지 할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할펫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CDA라고 해서 어큐트하게 간 질환을 유도하는 물질을 넣어준 거예요. 어때요? 간 질환을 유도하는 물질을 넣어주니까 쭉 스티프니스, 즉, 간이 단단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하이패 다이어트만 할 때는 그냥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스위치했습니다. 얘는 다시 간 CDA를 넣었던 애를 하이패 다이어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하이패 다이어트 했던 애는 CDA를 처리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다시 갈라지죠. 간이 회복이 돼요. 그렇죠? 특정 어, 간 질환 유도하는 물질을 끊자마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간 음영 변화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간 음영 변화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특정 포인트, 즉 약을 먹던 아니면 시기를 바꾸던 뭔가를 바꾸게 되면 간은 회복을 합니다. 저희 실험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간 질환이 있다 하면 의사 선생님 항상 얘기하시죠.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시기를 조절해 주세요라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희들 간도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버에 나오는 캔서죠. 이렇게 작은 메스들이 형성된 것들을 초음파로 촬영하게 되면 메스가 생겼다 하게 되면 두께가 달라지고 경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의 차이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버의 형태와 거기에 박혀 있는 어, 노드들이죠. 버딩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키드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보다 이 키드니에 물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다 보면은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키드니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물혹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연예인이 키드니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키드니에 물혹을 가지고 있는 게 흔한, 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로는 이게 기능을 저하할 정도로 많이 생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보시는 폴리시스틱 키드니라고 해서 너무 물혹이 많이 생겨서 정상 기능을 거의 못하게 만드는 이건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 질환이 있어요. 이런 유전 질환에서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또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했었을 때 MRI하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물혹이 생기면 안쪽이 비어 보여요. 또 이렇게 버블이 있는 것처럼 비어 보이는 형태로 이미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와 그 안에 있는 이런 물혹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미징은요, 제가 쭉 지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눈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미징을 먼저 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걸 먼저 봤어요. 그러면 나는 내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지고 내 실험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요, 이미징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고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 보고 이미징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미징에서 결과를 보고 더 작은 단위에서 검증해 가는 것들도 하나의 실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